그래서 그걸 봤죠. 예.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열리게 되는데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만 우리가 역사적 배경으로 확인해 보죠. 194쪽에 여러분 가보시면 이 문제가 단순히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부패, 또는 부패의 정도, 또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떤 퀄리티냐 이런 논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세 번째 문단을 보시면 무엇과도 관련이 되어 있었냐면 벨직 신앙고백서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와 관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이 고백서에 자기를 묶음으로써 받아야 되는데 나 이거 못 받을 것 같은데 이런 항의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로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항의를 받아들여서 굉장히 양보하는 식으로 주기도 하고 때때로는 이것 때문에 많은 논의를 거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또는 이거 수정해야 된다 이런 일도 있게 돼요. 그래서 도르투 회의가 열리게 된 것은 단순히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또 인간의 부패에 대한 그 문제만이 아니라 그것과 관련한 신조 수정 문제도 이슈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르투 회의는 뭐도 결정하냐면 벨직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에 대한 승인도 이슈가 돼요. 그래서 그 총재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할 때 이것을 승인하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또 하나 194쪽 아래 보시면 그 아래 문단 보시면 밑에서 네 번째 줄 영국의 제임스 1세가 문제 제기를 합니다. 문제 제기를 해요. 여기 제임스 1세는 어떤 문제 제기냐면 아르미니우스 이 주의자들에 대한 문제 제기예요. 그래서 제임스 1세는 그러니까 일종의 반학론파예요. 반학론파. 그래서 아르미니우스주의를 비판하는 입장에 쓰는 인물입니다. 그렇게 해서 국제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국제적인 이슈. 그러니까 이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국제적인 이슈가 되었다는 말은 이 문제가 단순히 네덜란드 교회라는 국내 문제가 아니고 국제 이슈였기 때문에 네덜란드 국외에 있던 신학자들도 오게 되는 그래서 인터내셔널한 그러니까 국내만이 아니라 네덜란드 노예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까지도 다 함께 참여하는 국외에서 참여하는 그런 회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95쪽 위에 있는 문단인데요. 정치적으로는 홀란드 지방 행정관이던 올덴 바르너 펠트라는 분과 또 네덜란드 연방의 총독이던 마우리츠의 갈등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이거 이제 이 정치 권력과의 관계가 있었어요. 이제 이게 세계사 또는 유럽 역사에 대하여 흥미로운 분들은 아마 이거 잘 아실 그런 내용인데 당시에 여러분 이 당시에 최고 강대국이 누구였어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여러분. 그 스페인 잘 아시죠? 스페인 함대가 영국 함대 지잖아요, 그죠? 이제 지구 뭐 이런 일이 이제 이런 역사와 함께 스페인의 국력이 약화되는 게 이제 이런 맥락이에요, 여러분. 이 맥락에서 이제 되게 되는데 16세기 말 17세기 초 가면서 네덜란드는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하여서 많은 운동을 하고 전쟁까지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벨직 신앙고백서 만들 때 만든 그 배경, 역사적 배경에서 네덜란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죽임을 당합니까? 그게 다 누구에게 죽임을 당하냐면 스페인 그 정권 또는 스페인 정권의 그 하수인들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국민적 정서라는 것은 스페인 독립입니다. 스페인 독립. 그런데 이제 스페인 독립인데 여러분이 어느 정도 조금 이해할 수 있는데 왜냐면 우리도 약간 비슷한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역사적으로. 그래서
올덴 바르나펠트는 또 똑같이 스페인 독립이지만 국가의 경제적 상황을 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스페인과 화친을 해서 뭐 좀 무역도 좀 많이 하고 이래야지 좋지 않을까라는 것이고, 마우리치의 입장이라는 것은 독립전쟁을 철저히 수행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이것이 이제 이 갈등 속에서 마우리치는 최종적으로 반학론파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올던 바르나펠트는 학론파의 편에 서게 돼요. 그래서 정치 권력이 거의 같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논쟁과 함께 가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반학론파가 승리를 거두면서 정치적으로 올던 바르나펠트는 패배하게 되는 거죠. 패배의 결과는 교수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게 단순한 갈등이 아니다. 지금 이게 얼마나 지금 긴장감이 넘치는, 지금 당시에 얼마나 긴장감이 넘치는 상황인지. 여러분 이런 기록들도 남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길을 걷고 있어요. 길을 걷고 있으면 막 돌이 날아오는 거예요. 돌이 날아와. 그 지역이, 만일 그 지역이 이렇게 반학론파 지역이다. 그럼 학론파 신학자나 목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를 향하여 뭐가 날아와요? 돌이 날아와요. 또 정반대의 일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 그게 그만큼 이게 얼마나 이게 큰 문제인가. 생활에 깊숙이 끼어든 문제다. 그러니까 지금 커피숍에 모여 앉아가지고 별다방에 앉아서 지금 뭐 얘기하고 있어요? 예정론 토론하고 있는 거죠. 거의 모든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이해했죠? 당시 상황이라는 것을. 자, 참석자를 봅시다. 195쪽을 보면은 거기 아래 보시면 소집서를 각 지역 노예들, 그러니까 국내에 보내요. 지역 노예들, 또 영국 제임스 1세, 프랑스 개혁교회, 팔치, 헤센, 스위스 칸톤들, 브레멘, 프레지엔, 나사우, 베트라우, 브란덴부르크, 제네바에서 쭉 보냅니다. 그리고 이 회의가 도르트에서 열려요.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도르트 레이트입니다. 도르트 레이트. 그래서 이 회의의 명칭은 네덜란드 전국정회예요. 그러니까 내셔널 시노드예요. 하지만 지금 실제적으로는 뭐냐? 이 국외에서 여러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큰 발언권을 가지고 참여했기 때문에 행정적인 공식적인 것은 내셔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인터내셔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확인하고요. 그 다음 그쪽에서 밑에서 5번째 줄 되는 둘, 넷, 여섯, 7번째 줄 보면 이 총회의 목적 나와 있어요. 총회의 목적. 도르트 총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교회의 평화를 찾는 것이었다. 교회의 평화예요. 지금 교리적 문제로 시끄러워진 네덜란드 상황 때문에 교회의 평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즉 교회를 위한 거예요. 교회를 위한 거. 그래서 도르트 신경은 현학적이거나 논쟁적이 아니라 교회의 평범한 일반인들에게 이 신경이, 우리가 만든 이 문서가 유익을 끼쳐야 되겠다라는 방식으로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도르트 신경을 읽으면 하나도 어렵지 않은 신경이 된 겁니다. 여러분이 도르트 신경 읽으면서 이렇게 어려운 신경이 있나? 그렇게 말을 하는 분은 도르트 신경을 안 읽어본 거예요. 도르트 신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뭘 느끼게 될까요? 하나도 안 어렵네. 왜요? 이것은 누구나가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뒤에 이렇게 논박하는 건 어려울 수 있어요. 논박하는 거. 하지만 앞부분은 어렵지 않아요. 자, 회의의 과정입니다. 회의 과정. 자, 이제 저에게 악타가 필요합니다.
악타. 예, 이 처음에는 이 회의가 뭐 일반인들에게도 공개가 됐어요. 또 주제가 어려울 땐 공개되지도 않았는데 이게 회의의 공식적인 용어가 라틴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의가 공개되어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어요. 그래서 공개됐어요. 나중에 이제 국외 총대들이 다 돌아갑니다. 다 돌아가고 나서 이제 네덜란드 교회 자체에 대한 문제들을 다뤄요. 그러니까 뭐 자기들의 그런 교회법을 만든다든가, 도르트 교회법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이제 확정 짓고 뭐 성경 번역 어떻게 할까, 누가 번역할까 이런 논의들을 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거를 할 때 회의 용어는 뭐였냐면 네덜란드어가 되는 거죠. 그때는 네덜란드어가 돼요. 그때는 비공개. 왜냐하면 네덜란드어로 되니까 다 알아들으니까. 그런 또 기술적인 것도 있어요. 199쪽에 가시면 이제 회의가 어떻게 열렸냐 하면 199쪽에 보시면 이제 회의는 198쪽에 1618년 11월 13일에 시작하고 학론파가 12월 6일에 소환돼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12월 13일과 12월 17일에 학론파의 논제가 제출되고 읽혀집니다. 이때 제출되고 읽혀진 것은 우리가 보았던 이 5가지 있죠? 5가지의 확장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5가지는 거의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다 이렇게 좀 길지만 컴마하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거의 한 문장으로 하나인데 이제 하나에 대하여 길게 늘어뜨려서 더 정확하게 자기 의견이 무엇인지를 회의에서 나와서 낭독을 합니다. 우리 생각은 이래라고 낭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198쪽 보면 그림 있죠? 도르트 회의 장면 그림. 이거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유명한 그림이고 이 회의를 장면을 보게 되면 아주 그 표정이 아주 리얼하게 다 되어 있어요. 아주 큰 화면이 됩니다. 큰 그림, 굉장히 큰 그림입니다. 자, 학론파 어디 앉아 있을까요, 여러분? 어디 앉아 있을 것 같아요? 네, 중앙에 있는 게 학론파 자리예요, 여러분. 중앙에 아주 중요한 분들이 앉아 있을 것 같죠? 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다 세팅이 끝났었고 학론파는 나중에 들어와요. 나중에 오기 때문에 그 공간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학론파를 그 중앙에. 자, 이렇게 중앙에 그래서 여러분 중앙에 큰 탁자 있죠? 그게 이제 학론파가 탁자입니다. 학론파 탁자가 돼요. 재밌는 거 말씀을 드리면 이게 도르트 회의와 또 신경에 대한 책을 낼 때 표지 디자인 막 할 때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가운데 있는 탁자를 이게 제일 멋있거든요. 사실 그림에 보면 중심에 있고 그러니까 표지 전면에 띄우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정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 한번 보시는 게 필요해요. 한번 보고. 자,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학론파가 회의를 방해하기에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회의가 진행될 때마다 의장, 예? 이게 무슨 회의입니까? 그러면서 계속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의장 보고만이 이제 떠나시오. 당장 나가버려. 사실 이제 그런 건데, 이거를 이제 그 서양 언어는 이런 뭐 존댓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명령어잖아요. 그냥 명령어. 그러니까 사실은 번역하면 당장 나가. 이제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좀 그런 것 같아서 그대들은 여기를 떠나시오. 당장 나가시오라고 이렇게
그렇게 했어요. 너무 많은 회의를 너무 많이 방해했기 때문에 의장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의가 어떤 식으로 진행됐느냐 하면 일단 학론파의 생각을 다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보셨죠? 그냥 그렇죠. 이 회의록은 사실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회의록에 3분의 1 정도 하면 이렇게 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테올로고룸, 유디키아라는 것은 판단문, 평가서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테올로고룸이라는 건 신학자들의 평가라는 거예요. 어디 신학자들의 평가예요? X 벌써 뭐가 되겠죠? 두개 충대들, 박해 신학자들의 평가예요. 두개 충대들. 그래서 X를 있고, 그 다음 보시면은 여기 있어요. 이건 뭐죠 이제? 네. 여기 있죠. 신학자들의 평가인데 뭐예요? 그 지역 있죠. 그 지역의 신학자들의 평가. 그래서 그 회의록이 이렇게 첫 번째 부분이 회의록입니다. 회의록.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회의록.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뭐예요? 국외 총재들의 판단문. 세 번째는 뭡니까? 네덜란드 국내 총재들의 판단문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면 그 학론파들이 떠난 후에는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각자 각 총대별로 각 지역 총대별로 또는 각 노예별로 판단문을 제출하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매일같이 모여서 그룹별로 노예별로 총대별로 모여서 토론하는 거예요. 토론하면서 유디키아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이 학론파가 제출했던 이 자기네들 교리 발표에 관한 판단문을 하나하나 작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 작성이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유디키아. 여러분 그러니까 도르트 회의 때 무슨 논의를 했을까? 그걸 알려면 뭘 봐야 되겠어요? 이걸 봐야 돼요. 이 유디키아를 봐야지 신학자들이 이렇게 평가했구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르트 신경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이 유디키아들을 다 제출된 이후에 세 파트로 나눠져 있고 제출된 이후에 여러분 그 제출되고 이게 199쪽 아래에서 200쪽까지 해서 나오고 있죠. 어떤 순서대로 했는지가 이렇게 쭉 나오고 있고 낭독이 다 끝났어요. 이제 모든 평가문이 모든 유디키아가 다 낭독이 됐어요. 그 다음 200쪽에 두 번째 문단이죠. 22일에 또 23일에 의장 보고만이 첫 번째 항목과 두 번째 항목에 대한 카노네스 신경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발표했던 이 첫째 교리와 둘째 교리에 대하여 의장 보고만이 작성한 것을 발표를 해요. 그리고 이 카노네스에 이 신경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말한 거예요. 그런데 3월 25일에 이제 문제가 들어옵니다. 어떤 문제가 들어오냐면 의장 왜 신경을 의장 홀로 작성합니까? 손 들고 이제 반대가 들어왔어요. 어느 나라가 반대했을까요? 네, 영국입니다. 영국. 그래서 이때부터 뭐예요? 보스다. 그런 편견을 가지면 안 되는데. 자존심이 굉장히 세구나. 회의 보면 알 수 있어요. 회의 보면 이분들 보통 분들이 아닌데. 네. 그래서 그 문제 제기를 하게 됩니다. 문제 제기가 들어와서 신경작성위원회라는 게 구성이 되고 신경작성위원회에서 보고만이 만들었던 보고만의 작성 그 카노네스를 그 신경을 초안 삼아서 우리가 지금 마주대하고 있는 그 신경을 만든 거예요. 그게 도르트 회의에서 어떻게 신경이 만들어지는가의 절차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보고만이 초안이기 때문에 초안에서 근본적으로 큰 변화가 있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뭐 엇구수정하고 추가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그런데 그런 보고만이 어떤 방식으로 이 신경을 작성했는가, 이것이 중요한데 우리에게 중요해요. 첫 번째, 교회를 위하여 작성했어요. 교회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일반인들도 신경을 보면서 알 수 있도록 보고만이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현학적이지는 않아요. 유디키아, 이 판단문을 보면요,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이게 어떤 그 신학적 배경, 때때로는 철학적 개념도 들어가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아요. 유디키아를 읽어보면. 그런데 이 도르트 신경은 그렇지 않아요. 도르트 신경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 작성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201쪽에서 202쪽 보면 거기 나와 있죠. 202쪽을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도르트 신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통교리가 앞에 나오고 두 번째는 뭐냐면 논박이 나옵니다. 이설논박. 첫 번째는 정통교리, 두 번째는 이설논박인데 여러분 이것을 이설논박을 앞에 오고 정통교리를 뒤에 둘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걸 앞에 오게 하냐 이런 논의가 있었을 때에 기가 막힌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네덜란드 교회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이 정통교리이기 때문에 네덜란드 교회가 가지고 있던 것이 원래 정통교리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정통교리를 앞에 두고 이설논박은 뒤로 둔다. 좀 도르트 신경을 잘 모르는 분도 있을까봐 지금 1, 2를 모아서 하고 3, 4를 모아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1, 2를 모으는 게 아니죠. 1, 2, 1, 2, 그다음에 3, 4 모아서 논박 5 하잖아요. 그럼 이 각 교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정통교리가 해설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설논박 되어 있어요. 정통, 이설논박, 정통, 이설논박, 정통, 이설논박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도르트 신경은. 이것이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하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이 대하는 것은 가장 먼저 뭘 대하게 돼요? 정통교리를 대하게 돼요. 이 정통교리가 좋아요, 정말. 읽으면은 잘 이해되고 어렵지 않고 또 성경의 근거에서 또 성경 구절들을 많이 인용하면서 설명해 놓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힘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 때문에 도르트 신경은 굉장히 힘이 있는 신경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특징들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내용은 아까 여러분 학론하면서 많이 또 말씀을 드렸죠.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첫 번째 204쪽입니다. 첫 번째, 도르트 신경은 학론파의 주장에 대한 개혁교회의 답입니다. 그래서 학론파의 주장의 순서에 따라서 답해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 인간 능력의 수준에 대한 것으로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도르트 신경은 우리가 신조이지만 그러나 무슨 신론 말하고 성경론 말하고 인간론 말하고 교회론 말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부패, 자유의지의 능력 이런 걸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그런데 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신론, 기독론, 인간론, 구원론, 교회론이 다 들어가 있죠. 그러나 이런 체계적인 방식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각각의 주제를 다루면서 이제 이 주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냐, 우리가 이 주제에 관해 어떻게 말할 것이냐, 그것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 예정론과 언약론이라는 두 가지 노선의 싸움에서 예정론의 승리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니까 예정론의 승리다. 개혁교회 안에는 언약론도 있고 예정론도 있었다. 이제 이런 태제가 있어요. 이런 태제, 어떤 태제냐면 이거예요. 보세요.
개혁교회는 칼빈주의, 그리고 칼빈주의의 중심에는 예정론이 있고, 예정론이 너무 강직하니까, 너무 건조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박으로, 또는 그것을 좀 온화하게 만들기 위하여 언약론이 나왔다. 그래서 언약론과 예정론이 개혁교회 안에 이렇게 서로 경쟁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온화한 언약론을 엄격한 예정론이 덮어버리면서 승리를 증명한 것이 도르트 회의이고 도르트 신경이다. 이런 태제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들으면서 그렇구나 지금. 근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개혁교회 언약론은 예정론을 담고 있고, 이 예정론은 언약론과 경쟁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바라보는가의 차이일 뿐이지 언약론과 예정론은 전혀 경쟁하지 않습니다. 개혁교회는 언약론과 예정론이 다 가르쳐지고 있었어요. 오늘은 종이를 쳤어요. 여기까지. 왜냐하면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에 도르트 신경에 대한 남아있는 부분 또 하고, 그리고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